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주현 논설위원입니다. 우리 이웃 나라인 중국이 요새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다음 달, 그러니까 이달이죠. 이달 8일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공산당 대회는 매년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건데요. 그때 중국의 최고 권력가 집단이 새로 형성이 됩니다. 정치국 상무위원이라고 하는 그 집단이 새로 이제 재편이 되곤 하는데요. 5년에 한 번씩 즉 권력 교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앞두고 있으니까 조용할 리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예년하고는 달리 올해는 좀 다른 문제로 많이 시끄럽습니다. 그 권력 투쟁과 결부된 그 최고 권력가 집단의 재산 문제인데요. 원자바오 총리 일가의 재산이 약 3조 원 정도에 달한다라고 하는 뉴욕 타임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원자바오 총리는 정작 중국에서는 굉장한 서민 총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찢어진 잠바를 입고 또 뜯어진 운동화를 신고 지방 정부를 시찰하고 하는 모습이 이제 신화통신 같은 데서 잡아가지고 그걸 보도하고 그러면서 검소하고 서민적인 평민 총리다 이렇게 인식돼 있죠. 그래서 그 중국 인터넷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원자바오 총리를 그러니까 원형님이라고까지 이렇게 통칭할 정도로 아주 애정어린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원자바오 총리의 부인이 중국 보석연합회 회장인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자바오 총리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이 굉장한 그 이권 브로커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요. 하도 그 문제가, 그 아들이 이제 우리말, 시쳇말로 설치고 다니니까 중국 지도부 내에서도 문제가 돼서 그것에 대한 경고가 주어졌고, 따라서 그런 비공식적인 일보다는 공식적으로 이제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일들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무슨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중국의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돈을 벌었다. 근데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투자했다면, 좋은 정보를 가지고 투자했을 테니까요. 또 그것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처남들과 심지어는 원자바오 총리의 어머니까지, 노모까지도 많은 재산을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원 총리 쪽에서는 즉각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원 총리의 재산가 3조 원이냐, 5조 원이냐, 1조 원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중국의 어떤 그런 부패 구조, 이 부패 구조가 참 문제라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물론 원 총리의 그 재산 문제는 권력 투쟁과 맞물려서 그 규모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우린 조금 시각을 달리해서 중국에서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동안, 20년 동안 한 일가가 특별한 아주 캐시카우인 사업체를 경영하는 것도 아닌 사람들이 수조 원의 재산을 모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소설 같지만 결국 또 중국을 알고 보면 이거 소설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어떤 중국 사회의 이상한 내부적인 모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 총리뿐만 아니죠. 얼마 전에 감옥에 이제 갈 처지가 된 그 부인은 살인죄로 이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이 보석이는 해외 빼돌린 재산이 7조 원에서 10조 원 사이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벌써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차기 그 중국 국가주석으로 거의 내정돼 있는 시진핑 지금 국가 부주석이죠. 이 시진핑 부주석도 그 재산이 몇천억 원에 이른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미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정치를 쭉 해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요. 중국 사회의 그 부패가, 권력가들과 이권의 결탁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정과 부패가 구조화되고 있고 합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시사합니다. 구조화되고 합법화된 부패,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어떻게 그러면 그것이, 이렇게 구조화되고 합법화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말이죠. 중국은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 경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역시, 국영기업이 중국 그 경제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국영기업의 500대 기업의 매출 중에 85%가 국유기업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국영기업이 중국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건데요. 국영기업의 대표, CEO는요, 거기에서 쭉 자라난 기업인이 아닙니다. 국영기업의 99%는 그 CEO를 공산당에서 파견 내보냅니다. 공산당의 고위 간부가 CEO를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CEO는 거기서 또 실적이 우수한 사람은 또 정계로 다시 들어갑니다. 지금 죄송합니다. 후젠성 부서기로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차차기의 지도자군으로 꼽히는데 그 사람은 얼마 전까지 시노펙, 중국 최대의 석유회사죠. 시노펙의 회장을 했어요. 이렇게 정계와 기업가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공산당의 최고 간부다라고, 최고 간부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기업을 경영하는 거죠. 국영기업을. 그러면 중국의 공산당원 수는 8천만 명이 넘습니다. 이 중에는 두 가지 자기 본래의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공산당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산당 일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벌겠어요? 당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은 모두 공산당이 경영하는 기업에서 충당하겠죠. 대부분 그렇게 되겠죠. 물론 당비라는 것을 내긴 하지만 많은 돈은 그 기업들이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CEO들은 공산당에서 파견 보내야 되겠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국에는 말이죠. 이 회계 제도가 우리랑 달라요. 미국에 상장했던 많은 중국 기업들이 퇴출되고 있거든요. 줄줄이. 그 이유는 뭐냐? 회계가 불투명하다. 근데 회계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지요. 그 돈들을 비공식적인 부분에 자꾸 써야 되거든요. 당에도 줘야 되고, 어디에도 줘야 되고, 어디에도 줘야 되고, 자기를 승진시켜준 사람에게도 줘야 되고, 이런 어떤 구조화된 부패의 구조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중국의 국영기업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5%, 500대 기업 중에 85%, 이익의 85%가 국영기업에서 나올 만큼 국영기업이 막강합니다. 예전에 주룽지 총리가 국영기업을 개혁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그것을 막 민영화하고 막 했어요. 좋은 방향이었죠. 그런데 후진타오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다시 대기업 정책으로 바뀝니다. 기업의 거대화 정책으로. 즉, 민영화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이 민영화된 기업들이 아주 자그마한 기업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가지고 공급과잉 이런 것에 쉽게 대처하지도 못하고 하니까 편리하게 다시 이들을 합치자. 이들을 합쳐갖고 거대화시키자 하는 그런 정책을 가져왔는데 그때 거대화시키는 매수의 주체가 대부분 국영기업이었어요. 따라서 국영기업들은 굉장히 커졌죠. 중국의 철강산업의 경우에 약 200여 개의 철강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 중국 철강 생산의 70%를 10대 중국 철강회사가 맡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중국 정부의 방침일 정도입니다. 즉, 다 합쳐버리겠다는 거죠. 이렇게 거대화되고 있어요. 거대화되는 기업들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권이 생기겠습니까? 그죠? 이권이 생기는 거는 납품하는 거, 어디에 누구 자리를 받아주는 거, 엄청난 이권들이 생기잖아요. 그 이권들을, 이권의 무기화가 된 거죠. 그것은 공산당이 또 인허가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돈들이, 언더테이블로 오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허가권을 당에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국영기업은 그 인허가권을 무기화하고 있고, 그 무기화된 인허가권을 담당하는 사람이 공산당 간부이고, 그러니까 공산당을 중심으로 해서 부패가 제도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지방정부는요, 중국의 23개 성, 5개 자치구, 2개 특별시, 4개의 특별시, 2개의 특별행정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작은 도시들까지도 전부 중앙정부가 있는 베이징에다가 사무실을 둡니다. 로비스트들을 갖다 두는 거죠. 계속 거기에서 이제 로비하고 그러죠. 그 마오타이라고 하는 중국의 유명한 술 있잖아요.
이게 중국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마오타이로 그 공무원들에게 선물하지 마라 단속하겠다고 하니까 마오타이 값이 그냥 폭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비가 굉장히 치열하죠. 그리고 이제 부패가 구조화되고 제도화되는 합법화되는 또 다른 건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습니다. 또 그게 뭐냐면요. 혁명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오쩌둥 시대부터 이제 쭉 혁명에 성공을 했고 개혁 개방을 하면서 민영 기업들이 활성화되고 쭉 이렇게 한 60년이 흘렀잖아요. 개혁 개방 30년이 2007년이었으니까 그 60년 동안 쭉 중국 혁명을 같이 해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들의 자녀들이 말이죠. 다 농공행상으로 이제 이들에게 국영기업을 하나씩 맡긴 거죠. 이렇게 맡기기도 하고 뭐 저렇게 맡기기도 하고 정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기업계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군에 진출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들이 다 이제 통칭해서 태자당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농공행상에 의한 이권의 그 분할 점유 이것이 또 부패를 제도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령 이붕 총리에 따른 중국의 최대 전력회사 사장입니다. 주룽지 총리가 부패와의 전쟁을 한 사람이에요. 중국 역사에서 나중에 굉장히 칭송받을 사람입니다. 주룽지 총리는 관을 101개를 짜라. 100개의 관은 내가 처단한 사람. 그리고 나머지 1개의 관은 그들이 나를 복수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를 집어넣을 그 관이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주도했어요. 군인들이 밀수하는 거 다 못하게 하고요. 국영기업들 다 민영화시키고요. 부패를 막 청산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그 장점인 총리의 아들조차도 중국의 최대 금융회사인 CITIC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주주입니다. 농공행상으로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어서의 어떤 그 부패의 제도화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죠. 그 국영기업을나 이런 데서 다 한 자리씩 하는 사람은 군부에서 또 이렇게 류사오치라고 최근에 보시라이하고 보시라이 충치 서기의 구명운동을 했다가 사실상 핵심에서 이제 좀 벗어나게 된 군대의 핵심에서 벗어나게 된 중국의 상장 그 대장 우리나라처럼 별 4개짜리고 중국에서는 별 3개인데요. 류사오치 아들이 있는데 그 양반도 그런 양반들이 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서로 뒤를 봐주는 거죠. 그래서 부패가 제도화되고 합법화되고 권력화되고 하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자독식의 체제를 갖춘 거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포진되어 있는 높은 사람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부를 계속 세습하는 그래서 그것에서 부패가 탄생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중국 군대는요, 자급자족을 했어요. 모든 단위가 다 자급자족을 했는데 가장 센 게 군대였습니다. 군대의 특기는 뭐였냐면 밀수였어요. 그럼 부패가 제도화된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이나마 사실상 합법화된 거였죠. 이것을 이제 주룽지 총리가 다 엎어버렸는데요. 어쨌든 중국의 역사적 배경은 공산혁명 이후의 역사적 배경은 부패가 제도화되고 합법화되는 그리고 세습하는 그런 단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는요, 문화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국은 관시사회잖아요. 이 관시사회라고 하는 관시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요, 무슨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식을요, 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가장 하등의 해결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해결 방식, 원만한 해결 방식은요,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서 그래 너니까 뭐 이거야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냐? 너하고 나 사이에 이런 것쯤이야. 이렇게 해결하는 것을 가장 좋은 해결 방식을 생각하고요. 그게 안 되면 우리 원래 저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걸 이렇게 좀 하려고 했던 뜻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됐다. 근데 뭐 너하고 내가 남이냐? 이것 좀 봐줘라는 제3자가 끼어들어서 어쨌든 간에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방식. 그걸 두 번째로 치고요. 제일 낮은 것이 이제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 속에는 관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이권의 계약도 수의 계약이 원래 많은 거죠.
공매 같은 게 없어요. 수의계약이 너하고 나 사이인데 오케이. 이래서 부패가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주 좋은 환경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금고라고 하는 샤오징코우, 이 중국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이 샤오징코우인데요. 각 협회, 회사 이런 데서는요 다 비자금을 따로 마련합니다. 이거를 소금고, 작을 소자에 우리 금고, 쇠금자에 참고할 때 고자. 그래서 따로 두는 거예요. 이것이 거의 합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쓰죠. 로비하는 데 쓰고, 관시를 만드는 데 쓰고. 그러니까 경영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네트워킹이라는 영어를 펴지만 그들은 관시라고 하는, 관시를 형성하는 건데 그들이 형성하는 관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네트워킹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주고, 그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패의 구지, 제도화, 합법화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이것이 이제 후얼따이, 혹은 관얼따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세습화까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가 어떻게 보면 일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의 그 사람들이 하는 농담 중에 저런 게 있어요. 뭔가 부탁을 하면, 이엔지오 이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엔지오. 이거는 담배하고 술이에요. 이엔지오 이샤 하면 담배하고 술을 한번 여기다 꺼내놔봐. 그러니까 돈부터 꺼내놔봐. 이런 말이 되죠. 근데 원래 옌지오이샤라고 하는 건요, 그 성조가 좀 다른데요. 옌지오이샤라고 하는, 무슨 부탁을 하면 그래?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원래는 연구 한번 해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농담이죠. 연구하기 이전에 술하고 담배부터 한번 꺼내봐.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좀 대가를 줘봐라고 하는 그런 농담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농담이 일상화될 정도로 그들에게 있어서 부패는 생활화되어 있다고 사실은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도 과거에 30년 전, 20년 전에 사회가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시스템화되지 못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항상 일어났어요. 어디 가면 급행비 내라 그러고, 동사무소에 가서 하다못해 그 주민등록 처분 하나 떼더라도 우리 그때 예전에 급행비를 주고 빨리 떼곤 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도 당연히 지금 일어나고 있죠. 사회가 시스템화되지 못했거든요, 아직. 그런데다가 계속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빈틈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제 부패가 만들어지죠. 그런데다가 우리하고 다른 환경, 그들의 문화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관시 문화, 정치 제도적으로는 그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가지고 그 부의 세습화, 관의 세습화, 권력의 세습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농공행상에 의한 높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계속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 이러한 것들이 계속 얽히고 설키면서 그 부패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 있죠. 지금 어느 정도까지냐면요. 얼마 전에 광둥성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둥성에 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양반이 계속 텔레비에 나왔는데, 손에 그 롤렉스하고 오메가 이런 시계를 계속 바꿔 차고 있더래요. 그 양반이 우리로 치면 과장급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올렸죠. 야, 저 사람 시계가 계속 바뀐다. 도대체 뭐냐? 라고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집안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나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한 지방 정부의 과장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부패가 어느 정도 일상화되어 있는지 참 심각한 수준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어떤 중국에 있는 세무 공무원인데 그 친구는 돈을, 사실 제가 그렇게 돈을 못 쓰듯이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중국에는 부패가 이제 일상화되어 있고 구조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로서도 이 국민들이 부패에 대한 염증, 이런 것들이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느냐가 큰 숙제가 되고 있어요. 다음번 정부에서는 아마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우리 중국 언론이 통제가 되고 있어서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매년 약 10만 건 이상의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이 그 부패에 대한 항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항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자신들이 손해봤을 때 중국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극렬히 항의하죠. 그런 게 연간 10만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항의는요, 즉 권력에 대한 불신을 의미합니다. 권력에 대한 불신은 중국 일당 독재 체제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중국 정부로서는, 공산당 정부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은 다음번 시진핑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겁니다. 대부분 시진핑 시대, 마오쩌둥 시대의 공산혁명 30년이 지난 기간 동안은 공산주의 체제를 완결지은 시점이고, 그 후 개혁개방에서 등소평이 30년 지난 것은 경제발전을 토대를 만든 시점이고, 시진핑 시대부터의 30년은 소위 말해서 슈퍼파워 중국의 형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우리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빈부의 격차, 그 다음에 부정과 부패,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막 도출돼 나오면서요, 오히려 시진핑 시대의 30년이 과거를 회귀해서 중국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올인을 해야 되는 그런 30년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중국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이웃나라인 중국의 불안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죠. 중국이 좀 더 안정되고 클리어한 그런 사회가 돼서 우리도 중국과의 어떤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이 좀 더 깨끗하고 부패가 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